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림을 벌여 이혼했어요. 그는 기다린 것처럼 바로 이혼을 요청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았죠. 그 후 더러운 전남편과 이혼하여 싱글맘으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약 10년 동안 자식들에게만 신경을 쏟았는데 아빠 없이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집에서 맞서 싸우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학교에서도 난폭하게 행동하여 자주 학교로 불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노력하며 아들들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어봤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늘 반항만 했는데 그것은 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겠죠. 아이들과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 봉사활동도 함께 해보면서 나쁜 생각이 들지 않게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사고만 치고 다니더라고요. 흡연하고 음주, 오토바이 사고 등을 하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하며 매일 가슴 아프게 하며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항상 혼을 내고 데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집 근처 삼겹살집이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을 했죠. 수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 저는 식당 앞에 가랑비 소나기로 나갔는데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안부 정도를 물어주는 사이여서 그날도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오늘도 고기를 더 주셨죠? 아, 매번 그렇게 손님들께 나눠주셔서 남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아무나 퍼주겠습니까? 아, 명자시니까 드리는 거죠. 네, 제 이름을 아시고 계셨어요. 아들들이 말해줬어요. 아들들이요? 왜요? 아이, 그게 말입니다. 아시는 게 제가 명자 씨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참 오래전부터 명자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1년 넘게 연습한 후에 고백했지만 제 처지는 여자를 만나본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린아이들이 제 이름을 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분이 이상해서 말을 그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들한테 왜 제 이름을 알려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고깃집 사장님께서 착한 분으로 보였고 제게 호의를 보이고 계셨다는 걸 눈치채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 손바닥 위에 손을 올려 말했다. 엄마, 우리 애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셨지만 언제나 우리를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근데 말이야, 엄마는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희생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좋은 남자랑 데이트도 하고 재혼도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둘은 이제부터 사고 안 치기로 약속했거든.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믿어봐, 그리고 저 사장님이랑 잘해봐. 남자인 우리가 봐도 아주 좋은 사람 같다고. 미녀가 내가 엄마 생각도 해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사고 안 친다는 말 들으니 너무 반가우고 기뻐. 그런데 다짜고짜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너 엄마, 저 아저씨가 엄마를 진짜로 좋아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엄마 눈에는 안 보여. 아우, 답답하네. 너희랑 이런 대화까지 나누니까 민망할 정도로 그만하고 고기를 먹자고 했다. 두 아들은 그런 약속을 하며 재혼을 권유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거부했고 더하여 고깃집 사장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돼서 그냥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저를 고깃집 사장님과 만나주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삼겹살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고기를 먹고 싶지 않다는 걸 알기에 다른 식당으로 가자고 제안했더니 그 사장님 식당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요놈들이 나를 신경 써주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온순해져서 다행했으며 두 아들이 그렇게 강요하는 고깃집 사장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장가를 가본 적이 없는 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양심에 찔려 했어요. 아, 사장님 미혼이랍니다. 아들 2명이나 있는 이혼 여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일어나려는 시도를 멈출 거려. 아이, 명자씨,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명자씨가 오래전부터 좋았어요. 저도 나이도 많고 연애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총각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저랑 사귀세요. 아이,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음 정리하시고요.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건 따지지 말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명자씨, 아드님들 아주 나서서 저희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만나봐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성적으로 끌림이나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저도 포기할 거예요. 그가 왜 저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포기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3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3번의 데이트를 해봤더니 저도 모르게 그한테 빠져버렸답니다. 이해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고 착한 사람이던지 세상엔 이런 남자가 저를 좋아해 줄 수도 있구나 하고 감동까지 했습니다. 3번의 만남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양심을 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서 그의 이끌림에 따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보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후 재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양심 없는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를 제 남편으로 삼기로 결심했답니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고 두 아들도 환영하며 축하했어요.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여 도와주어 제가 재혼을 할 수 있었지요. 저와 아들들은 그가 마련한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나의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나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것 같으시겠죠. 일부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나도 그들의 감정과 이해하고 싶어요.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나는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전에는 식품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보면 볼수록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또한 함께 살게 되면서 남편은 아들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맏아들과 중간아들에게 비싼 학원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복싱 체육관에도 보냈죠. 나는 이를 보고 그 일을 말렸어요. 아이야,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지 않니? 둘을 합쳐서 교육비만 150만 원이 넘어가니 잘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해 보여. 바라지 않는다고 A 아닌 가늠도 못할 정도로 가지고 앞으로 내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거라고. 그리고 민혁이와 찬혁이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울 것 같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애비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아니, 애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 그냥 아 그렇다 혼내지 마.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애들이 지금 사고도 안 치고 공부에만 집중하니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말 들어보니 맞긴 한데
당신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나이와 능력은 되어 있으니 식당 장사도 잘 되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도 있으니까. 당신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나한테 너무 과분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미안할 지경이야. 그는 제 두 아들에게 친아버지 이상으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 사격을 해줬고 저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제 인생에 큰 자리를 차지했고 평생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아내가 고봤어요. 두 아들은 남편의 지원 덕분에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고 이후에도 등록금과 자취방 등 많은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들들이 스스로 알바해서 생활하도록 두자고 했는데 통화하지. 시간이 흐르자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의 집도 모두 남편의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돈을 줄 때마다 두 아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혁아, 자혁아, 너희들 말이야. 나중에 자식이 나오면 우리랑 같이 살아도 괜찮겠냐? 내 꿈은 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 게다가 나랑 너희 엄마가 나이가 들고 있어서 건강도 챙겨주고 효도도 받고 싶구나. 그 말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해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와 엄마랑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도 찬혁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러다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신혼집 한 채씩 해주마.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나면 우리 다 같이 대저택에서 살아보자. 약속하고 싶겠지, 아이야?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버지도 며느리들도 함께 사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저희가 부모님 부하 것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자식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친자식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은 애정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여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탁해왔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업을 해볼 것이라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월급쟁이인 게 좀 그래서 마누라가 나한테 바가지를 심하게 쳐요. 돈벌이가 적다고 아기를 낳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쳤단다.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막상 회사 다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기 키우기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전혀 다르더라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돈이 모이질 않는다고 하지. 아버지랑 찬혁이랑 같이 사업하자고 생각 중이니까 지원 좀 해주실래요? 우리 명문대 나왔고 사업 아이템도 확실하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만 지원해주세요. 의견을 대답하기 전에 제가 입을 열었지만 네가 내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업 자금까지 말야. 달라는 소리라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 되니까. 아이야, 엄마 생각이야. 회사는 단지 회사뿐이야. 후배들이 언제 승진할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꼭 성공을 이루고 싶어. 두 분을 부양하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자본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희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지 마.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라. 두 아들이 어디까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나이 30이 넘도록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다. 어쨌든 나는 모태 살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양심 고백을 한다고 했다. 여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리 형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만 하니까 협의할 수 없어서 결국은 제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돈을 아들들에게 넘겨준 게 너무 죄송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성공하여 우리를 모시고 살 거라고 믿고 지원했으니까요. 여보, 자녀들이 능력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려 주기로 했어요. 아이고, 참 힘들어요. 제 심장이 벅차 오를 정도로요. 이미 돈을 넘겨줬는데 어떡하죠? 내 말대로 기다려 볼게요. 아들들이 우리를 모시고 살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요. 저는 이미 결정된 일이니 잔소리를 적당히 하고 끝냈다. 그 이후 아들들의 사업은 평균 이상으로 잘 운영되었고 며느리들은 손주들을 낳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남편이 언제쯤 같이 살 것인지 물었을 때 두 아들은 당장 결정하기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를 걸어서 가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때 자식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이에 저는 화를 내서 따지려 했지만 남편이 말리더니 아이야, 여보.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아마도 며느리들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놈들이 받을 건 다 받을 거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라고 말했다. 아, 애초에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었지. 아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고맙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올 텐데 남편은 끝까지 두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해가 한 번 바뀌도록 하겠죠. 아들과 식구들은 명절에 하루만 다녀갔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엉덩이만 살짝 붙였다가 돌아가더라고요. 섭섭함이 많았지만 역시 남편이 이해하자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편 제 남편의 고깃집은 장사가 예전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식당이 많이 생겨서 나눠먹기 장사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생활하기에는 적은 돈을 저축할 만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속이 안 좋다고 소화제를 일주일 동안 복용하다. 식단 수정 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따, 그애 수술하기 전 먹었기 때문에 병원에 오라고 강제로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꼭 누가 아픈 것처럼 말하더라고. 미아야, 너희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바쁘다는 이유로 못 온다는 소리가 나왔어. 아, 엄마야, 나이 많으면 뭐, 어차피 아프고 병도 걸리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바빠서 지금은 갈 수가 없어. 일주일 후에는 갈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혼자서 케어해줘.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생각해 봐봐. 아니야, 뭘 그렇게 많이 해준 게 아니다.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해봐도 우린 아무것도 받은 게 없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좋다며 지원해 줬다고 해서. 어쨌든 엄마, 이번 주에는 못 와. 가니까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냉랭하게 말하자 작은아들에게 연락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했으니 그때는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제 남편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병들어 누워있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니까 부하 같이 밀었어요. 남편은 1차 수술에 들어가고 몸이 좀 회복되면 2차 수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들들은 약속한 대로 일주일 뒤에 병원에 찾아왔는데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은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이 천에 왜 안 데리고 온 거야? 왜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려고 애 키우는 게 바빠서 못 왔다는 소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기억해? 왜냐면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고 너희들의 삶까지 마련해 주셨거든. 그렇게 받을 것 다 받고 이제 와서 버리려 하는 건가? 내가 너희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아,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세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겠지. 뭐가 그 불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병수발을 들거나 모시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 아주 낭만적인 분이셨네요. 이 나쁜 녀석들, 너희 아버지는 정말로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노력하셨는데 겨우 한다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겠다며요? 아, 어머니 지금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진정 좀 하세요. 지금 아버지 상태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손을 떼 주십시오. 간병인을 하나 고용하여 주십시오. 아들들은 남편이 쇠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두 형제는 잠시 머물다가 제가 또 화를 낼 것으로 보였는지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2차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시지 못하고 시름을 앓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살아남으려고 버텨왔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다음 치료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있는 동안 지내기로 했어요. 당장 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끝까지 버텨 살아남기로 약속했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2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날도 있었고 힘들어서 누워만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이에 고깃집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가게 매출이 적어서 접는 시점이 왔습니다. 병원비와 입원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으로 나온 돈을 치료비로 모두 충당하고 식당을 팔아서 항암 치료와 원비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아들들은 제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식당을 처분한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고 1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남편은 암과의 사투 중이었는데 그이가 약한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나 이제 치료 그만 받으면 안 될까?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 견디어. 당신 왜 그래? 3년이나 잘 버텼잖아.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치료받을 시간이 적어졌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하루 아침에 낫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버티라고 했잖아. 여보, 이제 우리한테 돈도 없고 남은 것도 없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 남자가 지금 돈이 없다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보험으로 다 될 거야. 나온다고 보험금이 나와도 덕없이 부족한 것 알아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만둬도 안 될까요? 어디 공기가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 좀 쉬자고 하니 희가 약한 소리를 내며 혼을 내려다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남편이 다음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잘 설득해서 다음 치료를 받을 생각이었죠. 공기가 좋은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2번 산책을 하며 산과 바다를 구경하고 지냈어요. 한 달 뒤에 남편을 설득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왔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마련하려고 두 아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찾아갔을 때 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쪽으로 찾아갔더니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갔더니 두 아들이 크게 놀라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데리고 나갔어요. 가까운 카페에 가서 제 사정을 전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알아? 이번에는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제 가진 돈이 없어서 너희가 이제 돌려줄 차례야. 아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우리들어 새 아버지 병원비를 내주라고 왜 그래야 하는데? 왜냐고? 너희가 이렇게 사람답게 일하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산 건 누구 덕이냐 생각하니? 다 너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우리 엄마가 또 헛소리를. 엄마와 아버지는 여수도 안 왔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들이었던 돈은 몇 분 들인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돈을 가져가려 하는 거야? 아버지가 시킨 대로 본전을 생각해서 돌려달라는 거야? 자네가 지금 그게 말이냐고 하는 거야? 어쨌든 엄마, 우리는 돈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바빠서 그만 일어날게. 그리고 다음에 봐야지. 아들이랑 녀석들은 어릴 때 사고 쳤던 때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있었더군요. 제가 자식을 잘 키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두겁을 쓴 짐승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남편은 돈의 출처를 물었는데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서 입이 열리지 않아 했습니다. 수술 후 남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잘 관리하고 있다며 희망을 줘서 남편과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수다를 떨었는데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귀여우며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나 사실은 대머리를 좋아해. 당신 지금 정말 귀여워. 아이고, 그렇다니 다행이야. 그럼 계속 그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자. 뭐든지 다 좋아. 당신이라면. 대머리는 장발을 한 남자처럼 매력이 덩어리인 말이야.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며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잘 지내고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 참 별난 일이었죠. 아들들이 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는지 알고 있으니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여긴 왜 온 거냐? 둘 다 사업하기 바쁘면서 뭘 하러 왔어? 아, 엄마도 참, 아니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속 부모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그래, 엄마, 형이랑 나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일을 하나 빼고 왔어. 아버지 어디 있어? 벨가 두 아들은 저를 지나쳐 남편을 내려다 보더군요. 큰 아들이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머리도 다 빠지고 볼품없이 빼짝 말하셨는데 너희들 왔구나. 민혁이, 찬혁이 잘 지내고 있지? 네,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아버지 가진 돈 좀 있어요? 뭐, 돈? 아, 얘들아. 병원비가 모자라서 식당까지 팔았어. 게다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아, 역시 그랬구나. 혹시나 해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저는 돈 이야기하는 게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큰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멍하니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씁니다. 좋아서 왔다고 해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찾아왔어요. 우리가 전에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여러 개 들어놓은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를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를 지목해 놨던 거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보험금 수령자를 우리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에 저는 격분하여 날뛰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뺨을 갈기고 작은 아들에게도 뺨을 후려쳤다. 이제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온 거냐? 임종에 찾아온 거라고. 너희 짐승보다 못한 이들아, 당장 꺼져. 내 남편은 결코 죽지 않는다. 아이야, 엄마 왜 이래? 아,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대장암 사기에서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언어한다. 잘 듣기로는
이젠 곧 저승으로 갈 뿐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나눠야 할 게 있어요. 나누자고 미리 보험금을 유산으로 받겠다고 하는 건 매맞는 짓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겁니까? 아니면 너희 본성이 이 모양인가요?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아이 엄마의 사망보험금도 유산에 있으니 유서를 쓰는 거랑 별다른 차이 없는 일이죠. 아, 엄마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피우고 있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계셔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실 걸로 알아요. 우리가 보험을 10개 들었으니 총 20억 원이야. 돈 받으면 동생이랑 나랑 반씩 나눠서 가져도 돼요. 두 아들이 미친 소리를 하자 남편이 드디어 입을 들이다. 열었습니다. 여기 자혁이 너희들에게 너무 과한 사랑을 주었나 보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개지 얘들아, 나 안 죽는다. 그러니 너희한테 보험금 같은 거 못 주겠구나. 아니,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아실까요? 지금 상태 보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구만. 아버지, 우리한테 끝까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 보험금 수저는 저희가 알아서 바꿔볼게요. 그럼 더 할 말 없으니 저흰 그만 나갈게요. 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야. 이러고도 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아이씨, 엄마야. 뭐, 우리가 맞아주니까 계속 만만하지? 그러다가 엄마도 저기, 아버지처럼 똥오줌 못 가리는 벌을 받을 거야. 엄마, 우리가 왜 저 남자를 엄마랑 밀어준 건지 모르지.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도와준 저 남자가 근처에 있는 제일 알자인 부자였어요. 그는 우리에게 보낸 시선이 짝사랑인 것 같아서 다리를 내어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돈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를 연결하려고 한 거였다는 소린가? 처음부터 악랄한 놈들이었어. 호강하고 살아왔잖아. 안 그래? 어쨌든 저 남자의 보험금은 우리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병수발 열심히 들어. 두 아들은 폐륜의 발언을 실컷 듣고 조롱했더니 병원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100번 이상 했어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나를 원망하라 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들들이 뒤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저 녀석들이 오늘 찾아와 줘서 다행이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서거든, 여보. 나 올해 안으로 완치 판정을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공기 좋은 곳에 대저택을 마련해서 살겠어. 아, 여보. 그러기에 우리한테 돈이 없잖아.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내 아들들이 아니잖아.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다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날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의지한 대로 몇 개월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을 4년 동안 치료하고 버텨서 얻어낸 결과죠. 주 사람들과 아이들은 모두 함께입니다.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았는데 그는 강하게 버텨내어 암과의 사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며칠 쉬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이해해 줄 거야? 아니, 그럼 이렇게 건강해졌으면 뭐든 다 이해해 줄 거야?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거야? 당신은 옆에서 날 믿고 응원해주면 돼. 그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는 며칠 뒤에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변호사였고 간의 재산 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산을 나눌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글쎄, 불효소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겁니다.
그런 소송이 있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 불효소송이 뭐야? 라고 말했어요. 말 그대로 불효소송이야. 아들들이 나에게 지원을 받으러 왔고 우리를 버렸잖아. 내가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뭐라고 했었더라고요? 기억나요? 다 함께 살면서 우릴 부양해달라고 부탁했었지만, 기억나. 아, 그러니까 돈을 받고 부양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소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들들이랑 나눴던 대화는 모두 녹음됐어.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지만, 녹음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들들이 우리와 함께 살 거라고 한 대화를 너무 듣기 좋아서 생각날 때마다 들었지. 그런데 결국 그 목소리를 법정에서 듣게 됐어요. 펴야겠다. 여보, 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 거야. 당신은 이해해 줄 거야. 그 인두겁을 쓴 놈들에게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응원해야지. 여보, 꼭 승리해서 당신이 준 걸 모두 돌려받도록 해야 해. 남편이 병원에서 아들들의 폐륜 발언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변호사는 통장 이체 내역과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두 아들은 콧방귀를 뀌듯이 반응했어요. 전화로 세상에 불효소송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비아냥거리더니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모집하겠습니다. 지원받을 것 다 받아내고 부양 약속한. 녹취포에 아픈 부모를 버린 것까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두 아들에게 해준 돈의 80% 정도를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남편이 좋아하던 강원도로 내려가 작은 펜션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며 손님들을 맞이하며 소소하게 살아갈 계획이었죠. 창문을 열면 동해바다가 보이는 매우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산지 2달이 지난 무렵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더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돈이 필요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나들이마다 입을 열자 역시나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잘 지냈어요. 와, 여기 너무. 아버지, 우리에게 돈을 꺼내다가 가서 마련한 펜션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보고 싶다는데 자식들이 돈을 가져가서 호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혁이, 찬혁이, 너희들 여기 있을 이유가 뭐죠? 돈을 달라고 요구하려면 소용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에이, 아버지 성격이 급한 거 알아요. 우리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재판까지 끌고 가서 뒷북을 친 게 화가 나지만 이미 부모님이니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건 아버지께 투자 기회를 주려고 왔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운영해서 이득을 돌려드릴 거예요. 뭐야, 나도로 너희들에게 투자해 달라고? 내가 미쳤냐. 너희들에게 줄 돈 하나도 없으니 즉시 사라져. 아이씨, 우리 아버지 세게 나서셔요. 알겠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를 위해 무릎. 두 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라는 큰 아들의 입에서 위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은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금이 부족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둘 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굴리고 있는데 부족해요. 우리 사업이 망할 날이 다가왔다고요. 이런 한심한 놈들아 대학 좋다고 나와서 겨우 돈으로 굴리는 회사를 만들었냐? 아버지, 이 사업이 그래요. 저희가 버려놓은 판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바로 내리막이라고요. 아버지, 이혼당하는 걸 바라시지 않으시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요.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니까요. 아주 많이 급해요. 제 집사람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고요.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국 두 아들은 불효소송으로 돈을 뱉어내고 사업장을 말아먹기 직전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며느리한테 이혼당할 위기라는 것도 덧붙였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부모를 우습게 알더니 너희가 벌 받으려는 모양이다. 그럼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구나. 아이 아버지, 그만 좀 놀려먹고 돈 주세요. 아이, 돈 달라고요. 형, 흥분하지 마. 잘 구슬려서 받기로 했잖아. 닥쳐 이 등신 같은 놈아. 나 없으면 젖병이나 물고 다닐 머저리 놈이 어디서 형을 가르치냐. 형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에이씨, 못해 먹겠네. 이씨야. 내가 형이면 다야 일어나봐. 이씨. 확 그냥 묻어버릴 테니까 이 자식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야, 너 때문에 놓친 투자자가 한인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놓친 애들한테 빌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이조다 새끼야. 이 새끼가 형이라고 대우해줬더니 날 개무시하네. 야, 너 오늘 죽었어. 어차피 망하게 생긴 거네. 놈이랑 한판 붙고 끝장 보겠어. 두 아들은 일어서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더군. 저와 남편은 가만히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두 녀석들이 서로를 향해 어설픈 주먹을 내더군요. 꼭 쇼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희들 돈 받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나 보네. 너무 어설프다.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돈 나올 구멍은 없어. 엄마 중간에서 이러니까 아버지가 지갑을 안 열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찾아왔어. 글쎄, 일 없다고 다 우리 선에서 꺼져. 이러면 곤란한데. 그럼 더러운 골 하나 더 봐야 할 텐데. 뭐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냐? 아버지 엄마한테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우야, 시작해야겠다. 작은 아들이 펜션 안으로 저희 부부를 밀어넣고 큰 아들이 차 트렁크에는 가득한 기름으로 가득한 통을 들고 왔다. 그들은 정말 완전히 미쳤던 것이었어요. 나는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뭘 하는 거야? 이게 어쩔 때 모르는 짓이냐고. 엄마 죄송해. 우리는 돈이 절실해서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시원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이, 아버지, 왜 우리한테 속은 소송을 하는지 이유를 밝혀서 분개하며 말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와 내 동생의 가정이 붕괴했잖아. 두 사람은 완전히 미쳐서 곳곳에 기름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를 방해하려고 큰 아들과 싸웠어. 그래서 나도 작은 아들을 막으려고 몸을 감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러나 힘에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바닥에 쓰러지고 무시무시한 사고를 당할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펜션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은 조용히 하라는 소리에 현관 앞으로 다가갔고 결국 강제로 들어온 형사들이 큰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작은 아들 또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즉시 쇠고랑에 갇혔습니다. 펜션에는 경찰과 연결되는 버튼이 있었고 남편이 그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창문을 통해 두 아들이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현장에 들어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서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남편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펜션 바닥에 뿌려진 기름을 닦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난 엄마인지. 아들들의 처지가 어찌 될지 예측할 수 없겠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사과는 내가 해야지. 내가 아낌없이 퍼뜨렸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애초에 아들들에게 선을 긋고 도우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니까. 남편과 나는 서로를 탓하며 바닥을 닦았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일을 진술이 털어놨습니다. 두 아들은 유치장에서 남편과 나를 맹렬히 노려봤는데 그들은 아이가 아니라 짐승 2마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더군요. 입모양으로 뭐라 했는데 욕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구속됐고 아들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옥중 이혼을 당하고 처 자식에게 버림받게 됐죠. 사업장도 문을 닫고 미더미에 오르게 되어 출소하면 신용불량자로 시작해야 했답니다. 두 아들은 미수범이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은 길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건 다들 잘 아시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를 찾아오진 않았어요. 저희는 혹시나를 대비해 경호원을 고용해 펜션 앞에서 24시간 교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호원을 6개월 동안 근무시킨 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를 철수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의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어요. 말이죠. 첫째 아들은 출소 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기꾼으로 전락했어요.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주식 사기를 치고 돈을 훔쳐간 끝에 잡혀 다시 감옥에 갇혔죠. 둘째 아들은 불법 사채로 돈을 벌어 노름판에서 계속 돈을 잃어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해요. 노름판에서 잡힌 노름꾼들이 모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은 다시 감옥에 가야 했어요. 저는 재혼 후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던 두 아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어서 참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무시당하거나 버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발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제와 같은 경험을 한 구독자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